네, 6.3 대선 특집 라이브. 이번에는 사법개혁 분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금 개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문화공원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스튜디오를 동시에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현 전 법제처장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우선 뜨거운 저 축하와 네,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네,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으셨다. 예. 폭삭 소가수다. 아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날이 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두 분 정말. 두발 뽑고 잘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광화문이란다. 여의도 늘 우리가 광화문 익숙해가지고 예, 여의도 문화공원에 어제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 예, 직관하러 오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연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당에선 좀 말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네.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네. 경호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저는 네. 좀 조심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마음이긴 합니다. 예, 혹시라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거의 그 냉전 시대 대선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뭐 암살 얘기가 나오고 테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아직도 HID 그 뭐 복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셨구나라는 걸 그냥 유튜브로 보셨으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그 대선을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22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대한 총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 근본은 검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아마도 이제 검찰을 30여 년간의 검찰 생활을 하면서 제어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 오다가 네. 지난 작년 총선에 이제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권력이 입법 권력에 의해 제어된다라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네네. 그것을 그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끝모르는 어떤 권력 그 견제되지 않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이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전 너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치적으로 트레이닝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그 법치라든지 준법 정신 같은 것이 정치적으로 여과 없이 다 쏟아내졌을 때 그 머릿속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너무 똑똑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조그마한 파우치에서부터 이상했는데 최상병이 죽음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걸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직권남용을 한다고? 약간 두 눈 뜨고도 믿기지 않는 그 상황을 거쳤고 그리고 우대정원 2,000명 밀어붙이면서 그 정책을 이상하게 막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이게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에 바로 투입됐을 때 이렇게 이러한 기괴한 모습들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발생되는구나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12.3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이제 국민들이 많이 뜨겁게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이제 판결까지 이루어지면서 이게 법원도 정상이 아니구나. 법원도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가 오히려 쫙 이렇게 한 줄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정말 이 법조 엘리트들의 민낯을 본 지난 6개월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사실 이 검찰 개혁은 나온 지가 한 30년, 한 세대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그런데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결국 이조차도 잘 안 됐었고, 그 어찌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노상원의 YP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2020년부터 시작인 건데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부터 윤석열의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 YP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 연원을 좀 따져가 보면 상당히 뿌리가 깊다. 이런 생각을 안 그리고 광범위하다. 조국 수사 전까지는 이제 검찰 권력이라는 게 이제 막강한 권력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봐왔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수사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스스로 검찰 권력에다 정치 권력을 얹어서 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역시 으뜸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불합리와 국민들이 그냥 직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특히 이제 지귀현 조희대 두 커플을 통해서 와 법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감행을 하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사전투표소 스케치 현장을 다니는데 여의도 증권맨들이 나와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고 뭐 따릉이 타고 직접 오셔서 30분 기다려서 투표하고 가시는 분들이 저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법원이 이럴 줄은 몰랐다. 검찰은 뭐 정치화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원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법 전 분야에 대해서 싹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정말 절단 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증권팬들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법안도 이미 내놨죠. 예, 이미 제일 작년에 바로 개원하고 바로 검찰개혁 4법을 내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4법에 뭐 다른 거는 다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옮기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수사 파트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떼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 지금 그 법무부령이나 예규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률에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그 수사 절차를 잘 따르질 않아요. 법령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법률로 옮겨서 그 준수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을 그게 수사절차법인데 그 제정안까지 내놓은 것이 우리 검찰개혁4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영현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정보 접근성이 사법 민주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재판을 받으면 고소를 당하면 고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명명백백하게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재판 들어간 다음부터 또는 뭐 이제 구속된 다음부터만 나와 있고요. 수사를 할 때 경찰이 며칠 만에 사건 끝내고 이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고 내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은 법에 없고요. 다 내규처럼 그냥 규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에 아예 다 제정을 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게 만들고 누구나 내가 수사를 갑자기 당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법을 찾으면 거기에 나오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것들을 법으로 땡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디지털 증거, 휴대폰 압수수색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통째로 다 검찰이 빼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기자들 다 뺏겼는데 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 그 압수수색에 관련된 규정은 예규로 돼 있어요. 예규는 법도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찾기도 힘들고 예규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법률에다가 정해놓고 그 엄격하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에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특색입니다. 그럼 이게 재정법이 되는 거죠? 최초의 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그 하도 무슨 뭐 정치 보복이네 뭐네 하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는 이슈가 조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나라는 생각도 좀 점쳐지던데
그런 개연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바르게, 그러니까 일단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민생개혁보다 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판단인 것 같긴 하던데요. 예. 저는 그렇게 된다면 검찰개혁은 요번에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은 정말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심우정이 검찰총장입니다. 네, 죽어 예.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예. 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검찰 손 못 댔거든요. 못 대고 있는데 이어서 검찰이 한 수사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였어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수사를 했고요. 뒤이어서 사법부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 다 윤석열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더 내려가지고 검찰이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 아는 거고요. 전적으로 검찰의 자가 발전입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자가 발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한 우리를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자가 발전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검찰은 자가 발전할 겁니다. 네. 무엇인가 큰 사건들을 벌리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그래서 검찰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위태롭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은 국민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좀 이따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맡기지 않기 위해서 당장 목요일부터 그 국회 본회의로 만약에 이제 내란 특검 등이 이제 딱 특검 전국이 돼버리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전부 수사의 주도권을 특검이 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란과 관련돼서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뭐 등등등. 이제 가장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건들은 전부 검찰 손에서 떠나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물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 이제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에 대해서 아마 이제 검찰에서 벌써부터 뉴스로 이게 하나씩 막 흘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거부권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네.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통과시켰는데도 거부권으로 계속 돌아왔던 법안들 이제 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다 됐었던 거기 때문에 전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검찰 개혁 외에 민생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뭐 미국계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당한 그 여러 현안들이 너무 다급하다는 건 알겠어요. 맞는 말씀인데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정권 초기에 지금 이 검찰 관련해서 아예 법안도 다 나와 있고 국민적인 합의도 있고 다수당이면서 대통령도 이렇게 의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 다시 맞닥뜨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건국 이래로 권력자 옆에서 그림자 이제 더러운 거 처리해주고 칼날이 돼서 막 망나니 춤 추다가 권력을 잡아버린 집단들이 군이 있었고요. 이거를 대체하려고 국정원을 썼는데 국정원이 나중에 또 그 권력자가 됐고 그거를 또 대체하려고 검찰을 썼는데 이제 또 검찰이 본인들이 권력 위에서 아예 이제 망나니 춤을 추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검찰을 이제 정리할 때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거든요. 그 검찰 개혁의 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지금 쥐고 있는 아주 정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네. 저 지금 전국 개표율 상황이 10시 17분 기준으로 10.47% 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1위 이재명 후보가 달리고 있습니다. 45.99%이고요. 2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데 45.84%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530표 표차가 나고 있는데 경북 지역 먼저 투표함이 개함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 정도 개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90% 공개하려면
시간이 곱하기 9배가 더 걸릴 텐데 아마도 이제 자정 무렵에는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정도가 뜨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판단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투표율 79.4% 나왔고요.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천천히 가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동시에 탄력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빨라집니다. 네. 제가 선관위원장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요 추세대로라면 예. 몇 시쯤 당선 확실 뜹니까? 일단 출구조사가 맞다고 한다면 네. 12시 전에는 뭐 확실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2% 차이가 나기 두 자리로 예.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출구조사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엄청난 격차로 지난번에 이제 0.73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상계엄을 겪고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뭐 20% 이렇게 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15%좀 이상으로는 이겨줬으면 했는데 아직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게 여론조사기 때문에 실제로 출구조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개표 상황에서 또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났다고 느꼈는데요. 체감하기로는 이제 중도층에서 이게 뭐 이제 12.3 직후에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결집하는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10% 차이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12.4%면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중도층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흡수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중도,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나눌 사안인지 그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을 두둔하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싸움인데 이게 뭐 지금 10%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속상하시죠.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또 10시 22분 전국 개표율 12.20%고요. 자 1위 이재명 후보 달리고 있습니다. 46.32%. 2위는 김문수 후보인데요. 45.45%. 지금 37,137표 차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뭐 이 약간 이 인사하러 각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제 메시지 받고 이 메이크업 받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메시지 준비하시는데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일 일정들은 이미 예정돼 있는 일정들이라서 그렇죠. 이미 다 되어 있을 것이고요. 준비가. 그렇죠. 내일 바로 취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려 3,500만이 투표를 했어요. 전체 유권자 4,400만 중에 3,500만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진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라는 제가 보기에는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비상계엄 처음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 세대는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는 거를 생중계로 이게 또 다 유튜브 세상이 돼서 저는 그것도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몇 시간이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언론이든 어떤 이야기든 끼어들기 어렵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해버렸어요. 이제 어느 편이 지금 국익을 해하려고 하고 어느 편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가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저도 투표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오늘 본 투표했는데요. 오늘 왠지 떨리더라고요. 잘못 찍을까 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돋보기 껴야 되나? 이거 여기 이재명 후보도 저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지더라고요. 이것도 무효되는 거 아니야?
예, 이재명 후보도 그러셨대요. 살면서 평생 처음으로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거 칸 삐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주 조심조심 찍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모든 시민이 같은 마음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문화공원에 현장에 나와 계신 시민분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투표하시고 나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외신들도 앞다퉈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이제 그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뭐 뉴욕 타임즈 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그리고 뭐 가디언 뭐 등등의 해외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 대선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아니라 네. 예, 이제는 어엿한 세계 이제 선진 국가로서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계에서도 그렇죠. 예, 관심을 그리고 예. 선진국이 맞아요. 부사 쿠데타를 받았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뭐 다시 그 내란 수계가 거리로 활보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지? 예,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드라마틱하고 시나리오 작가들이 도대체 쓸 수가 없다. 현실이 더 영화적 상상력을 담보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12.3 비상계엄 한 다음에 체포도 들어갔는데 체포 못했어. 네. 싫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나왔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도로 나왔어요. 거기 라인도 안 남기고 그러면 다시 올게 하고 나왔어요. 네. 발을 동동 굴리는데 겨우 체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나오고 어퍼컷 비슷하게 하면서 네. 웃으면서 나오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러고 나서 탄핵이 겨우 이제 가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용됐다 이제 해결됐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이 1위 하는 후보에 대해서 너 이제 파기환송이야 하고 이렇게 보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심지어 복판에 선거를 재판 일정을 잡았잖아요. 5월 15일 날 첫 기일을. 맞아요. 고등법원에서. 근데 그 기일을 또 6월 18일로 연기를 해가지고 이거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 3일 천하였죠. 그런 초고속 해결한 판결을 한 것도 한 건데 네. 저는 그보다 더 나쁘게 본 게 그 판결을 받아서 파기환송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네. 그 다음 날로 집행관 두 곳의 인천지법과 서울 남부지법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의 주민등록상 소재자하고 근무지에다가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실시해서 5월 16일을 재판기로 잡았잖아요. 네. 저는 그 행위가 더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일은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집행관 송달이라는 거는 다른 송달을 해보고 안 될 때 집행관 송달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 군데 하고 주소지에 한번 하고 안 되면은 근무지에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동시에 하고 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6일 날에 기일을 잡고 저는 그 행위가 더 안 좋다고 보이고요. 다행히 국민적 저항 때문에 일주일 만에 기일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2월 달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국민의 무서움을 그 재판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윤호중 의원께서 도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가능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현장을 별로 못 갔는데도 이래요.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 갔나?
그리고 전북 캠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시군요. 예. 네.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네네. 여의도 문화공원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네. 일단 그 총괄 선대 본부장님으로서 네,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압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지금 개표 상황이 이제 이 투표구에 따라서 또 이제 어느 투표함을 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지역마다 들쑥날쑥한데요. 네. 대체적으로 그 이제 사전 투표함을 네. 먼저 연 지역에서는 저희가 뭐 한 7대3 정도로 앞서가고 7대3이요. 네네. 예. 뭐 7대3, 6대4 이상인 것 같아요. 6대4 이상. 6대4 이상. 그러니까 뭐 예. 아무리 적어도 뭐 예. 그런 정도 예. 앞서가고 예. 뭐 수도권 기준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본투표함을 네. 개함한 지역은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 저희가 예.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한 40%입니다. 80% 중에 이제 34%이기 때문에 네. 한 40%가 사전 투표함이고 그다음에 본 투표 수가 60%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40%에서 우리가 한 40%를 앞서가면 35% 40%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60%에서는 한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 뒤지는 뭐 이런 정도로 가면 10% 이상, 네. 10%에서 한 13% 정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정도를 앞서는 것이라서 그 사전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온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예. 개표된 예. 그런 그 예.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 12.4%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뭐 투표함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점은 있지만 네네.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서 만약에 귀착될 전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사전 투표와 네. 본 투표가 예. 이제 4대6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지는 시점이 되면 예. 이게 출구조사 결과와 유사한 그 지지율 차이가 날 네.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서 50에서 55%를 최종 득표율로 삼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퍼센티지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아니 저희 뭐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전략 단위에서 해줘가지고. 아니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 쭉 그 분석을 해온 것으로는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50%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무응답 네. 유보층을 제외하고 나면 그 실제로 52% 정도가 나왔습니다. 52%. 예, 그러니까 49% 정도인데 무응답층이 한 5, 6%가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모수를 줄여서 계산을 해보면 51 내지 2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문수 지지율은 최종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뭐 40 안팎. 40. 예. 그런 정도가 나와 있었죠. 그러면은 39에서 40. 39에서 40.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은 10%가 이제 안 되는 수준. 8%가 어렵더라고요. 8%가 어렵다. 예. 7.7 이제 출구조사에서 나왔는데. 예. 저희 분석으로는 한 7% 정도. 7%.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뭐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돌파하느냐. 네네. 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수 있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네.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는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이고 예, 저희 후보만 달성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결론은 이제 그런 민주당 선거 입장에서 끝났으니까 지금 한가당일 수 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여기 40% 맞고 여기 예. 10% 맞고 여기 예. 50 넘고. 그러네. 삼관왕이네요. 예. 뭐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3관왕까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51.5%였죠? 예. 51.6%. 아, 박근혜. 아니, 박근혜 예, 최고 박근혜. 최고 득표율이 예. 51.6인데 예. 그 기록을 깨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위 후보와의 네. 격차는 MB 때가 제일 많이 났을 텐데요. 그거는 뭐 쉽게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뭐 이런 것으로 놓고 봐도 그러니까 득표 수로는 득표 수로도 최대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박근혜가 5.16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5.18은 해야 된다. 그래서 희망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예. 527도 좋습니다. 527. 그러네요. 527도 있네요. 예. 우리가 갚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저 전남도청에서 흘린 피를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후보께서 연설 때마다 5.18늘 말씀하시고 4.3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유고한 우리 이제 시민혁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캠프 안에서 별로 잡음이 없는 선거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야오당이 함께했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대선 캠프를 야오당이 공동으로 꾸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 캠프를 여러 번 경험을 해봤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캠프가 마지막까지 계속 간 거는 처음이 아닌가. 되게 그 중간에 뭐 크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는 선거. 뭐 이기는 선거도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97년 대선에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처음 했지만 처음에 선대본부장이 이종찬 원장 광복회장님이 선거대책본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당뇨들이 불만이 표출되면서 선대본부를 기획본부와 당후본부로 나눠서 그래서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다 보면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발생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한쪽이 이제 사퇴하고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서 마치 하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정수 세력이 똘똘 뭉쳤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연합까지 야오당 외에 시민단체 연합까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만약에 그 내부 혼란이나 분란 때문에 선거를 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아마 다 뒤집어 써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번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던 그 악행을 단죄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게 된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도 해산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감히 이 선거에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감히 할 수 없는 선거.
아니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 그 대선 때 캠프에서 있었던 분이 또 이번 대선 때도 캠프에서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상근하시는 분 얘기가 지난번하고 다른 분위기 많이 느꼈다. 이번에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똘똘 뭉쳐갖고 하는 거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원 국회의원 3명 부산에서 저 서울로 데려오는 게 이 벼룩서말 끌고 오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서요? 네, 말도 많고 또 뭐 얘기해봐야 잘 알더라고.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총리실 출입할 때 그 기자실장님이 내가 소천 마리를 끌고 평양을 가지 기자 10명 데리고 밥은 못 먹으러 가겠다. 난영난제인데요. 기자들 10명 데리고 밥 못 먹으러 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 치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었나? 우선 저 후보 유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 지역으로 가서 골목골목 뒤져라 맞아요. 라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 눈도장 찍으러 온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이라도 뭔가 자기 역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세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뛰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못지않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다 똑같이 그 1번 이재명 후보 그 잠바 똑같이 다 맞춰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물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민주당의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에서 또 이렇게 민노당 그렇죠. 민노당 역할을 한 것도 저는 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두 분의 토론이 품격이 있고 이 두 사람의 이 비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유권자들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종된 토론회였는데 비방과 뭐 여기가 법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민주노동당 후보가 소금 역할을 해줬다. 자, 진보 정당이 필요성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느끼신 분들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자, 외신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독재자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대개 부정선거였던 적이 많고요. 아니면 간선이었든가 뭐 이렇고 그런데 이제 육공화국 그러니까 6월 항쟁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 기반과 또 의회 기반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통될 일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망상을 꿈꾸는데요. 무슨 총통 막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던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다 이익으로 대체로 뭉쳤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가도 내 이익만 지켜주면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은 또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분으로 그럼요. 사고되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엄청 압박 받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거부권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표값 주십시오. 이제 일하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국민의힘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기자들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인정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결과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멘트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당장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 확정된 선관위에서 당선자 결정을 확정하고
교부를 해요. 네, 그게 밤 사이에 일어납니까? 네, 보통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전 8시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땡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새벽 사이에도 당선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네. 이제 개표는 완료돼야 당선증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에 의해서 뭐 당선 확실 뭐 그런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일찍 이루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개표가 다 완료되고 그렇겠네요. 나서 예. 선관위에서 예. 이제 당선증을 예. 받게 되면 예. 그때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네. 오전 그러면 뭐- 그때로부터 이제 국군 통수권도 이양받고 뭐 이렇게 네.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막 강요 인선은 어떻게 될 거며, 네, 정부 구성은 어떻게 될 거며, 그리고 어디로 갈 거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후보께서는 일단 가려면 용산으로 가긴 해야 될 것 같다. 어떻든 예. 예, 이재명 후보는 뭐 많은 면에서 이제 실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실 겁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예. 그러니까 뭐 사무실 꾸미고 뭐 하는데 예. 며칠 걸리고 뭐 예. 몇 주 걸린다. 그거보다 당장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용산으로 일단 들어가시게 되나요? 뭐 그게 용산이 됐든 제가 뭐 그걸 용산이 아니고 대안이 없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인프라가 있는 곳은 좀 용산밖에 없는데요. 뭐 용산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죠. 당장은. 네. 며칠 전에 그 인터뷰 뭐 아침 방송에서 하셨을 때 그 네.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동안 청와대를 좀 고쳐서 보안을 고쳐서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왕 청와대 고칠 때 지금 청와대 지금 그 비서동은 완전히 금가고 안전에 문제가 많은데 좀 허물고 네. 다시 좀 좋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빈관도 네.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예. 좀 제대로 예.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세종으로 이사 가는 거를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세종으로 가는 거는 이제 네. 개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20.24% 전국 개표 상황이 되고요. 10시 46분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7.70%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44.10%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표차가 제법 벌어지고 있습니다. 25만 4,951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예전에는 어느 지역이 우리의 강세 지역이냐 네. 또 약세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표차가 어느 네. 정도 좀 차이가 났었는데요. 예. 이번 선거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이냐 본 투표함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는 내란 심판이라는 딱 네 글자를 걸고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한 셈인데 뒤로 갈수록 뭐 단일화 이슈도 막 터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3차 TV 토론에서 이제 소위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도 나오고 또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뭐 언론 특히 중앙 언론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그 초반부터 후반까지 선거 종반전에 이르기까지 좀 그 균질하게 쭉 여론의 추이가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마다 좀 출렁이고 뭐 좀 소폭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기 전에는 네. 뭐 상당히 좀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워낙 늦게 네.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 표를 쭉 흡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표 차이가 쭉 줄어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당 지지율에 네. 근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표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정당 지지율 차이라면 뭐 한 6, 7% 정도까지 근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한 10% 안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 막판에 벌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선거운동 양상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비방전 위주로 흘러가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80%까지 투표율 올라가는 것을 보고 네네. 야,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런 그 온갖 비방이 네, 쏟아지는 네, 네. 속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을 네. 그러니까 징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최대한의 그러니까 그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위대하시다는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정말 그 28년 만에 80%에 육박하는 예. 네, 투표 참여가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게 수미일관하게 이게 내란 심판이라는 아주 그 일관성 있는 네. 투표 참여 의지 뭐 이런 유권자의 판단 예. 대한민국 전체의 집단지성 뭐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나. 그러니까 저는 세계에 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또 기록하는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그 대한민국이 처음 지어진 때가 3.1운동 직후지 않습니까? 네. 1919년 나라 없을 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는데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했던 분들의 그 생각, 그 가치관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도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100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서 네. 승리의 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MBC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유력을 띄웠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 개표가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MBC가 빠르게 근데 김영현 변호사님 선관위원장도 하셨었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예측일까요? 그게 아마 그 계산식이 있을 겁니다. 저런 유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에는 이제 추세와 그러니까 모집단은 얼마 20%밖에 안 되지만 네. 저런 판단을 하는 예. 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방송사에서요? 아니면은 아니, 내부 그러니까 방송사 아니라 내부에서. 통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렇군요. 저게 저렇게 예측이 가능하려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른 개표율이 네.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한 25%라고 하셨잖아요. 22.63%입니다. 22.63%면 아직 1,000만 명 정도는 안 되지만 뭐 적어도 한 7,800만 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한 거와 같다라고 하면 오차 범위는 그렇죠. 오차 범위는 뭐 네. 1% 이내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뭐 격차가 난다고 뭐 보고. 3, 4%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면 유력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은 아니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유력한 건 알겠어요. 알겠고 마음도 알겠어요. MBC 마음을 알겠어요. 어떤 마음이지. 아니,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하고 부산 지역 빼고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패했던 충청이나 강원 지역도 지금 다 승리한다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산식에 의한 걸 믿지 않으셨나 생각도 들고, 저는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총선 때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때 전국이 거의 파랗게 물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12.3도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예, 일부 지역 외에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힘이 이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전체 국민들께서 중도층까지 합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방국에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제가 캠페인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조직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다시 한번 띄워서 볼 수 있으면 좀 큰 웃음을 좀 한번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들이 앞다퉈서 이재명 후보 네, 선거 캠페인을 했어요. 있어요. 혹시 제작진 준비됩니까? 잠깐 보고 갈 수 있나요? 네, 그거 보면은 진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웃는 게 우러나온 게 그러니까. 아닐까. 굉장히 유력하신 분들께서 네. 유력 정치인 분들께서 찐 운동원들이다. 전 처음에 상대 후보 캠프에 AI로 있는.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 AI로? 네. 네, 그러니까 의식 이전에 무의식이 그러니까요. 집에 나가고 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에고와 슈퍼에고와 사이에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지난했던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억지를 많이 부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보수 정당이면 자기들이 먼저 이 내란 수계를 정리하고 그랬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두 내외가 투표하러 운동장에 나와서 정말 뻔뻔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시민 아마 저는 그 사진 때문에 오후에 더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주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두 양반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예, 그만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은 좀 마른 것 같아요. 네, 네. 좀 마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씨는 좀 홀쭉해진 통통해진 것 같고. 예, 그렇죠. 살이 좀 찐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두 분이 어떻든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그만해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네. 각자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하는 마지막 투표라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당사에 방문을 해서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오니 근처에 계신 총괄 공동선대위원장분들께서는 당사 4층 대회의실로 좀 모여달라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문자를 못 보고 계셔가지고 생방송 중이시라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선 수행실장이시죠. 김태선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자정 무렵께 12시 전후로 해서 여의도 문화공원에 직접 나서서 그 대중연설을 할 걸로 보이고 이런 소소한 거 다 알려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기자들에게 돌고 있으니까 11시 30분 이후에 메이크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시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현장으로 나올 거라고 전해주고 계시고요. 이후 동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변인과 기자단이 현장에서 협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되게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앞에 이건 맞는 건가요? 감사 인사?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이 기자놈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아니 이런 이거 아니 결정도 안 된 거를 막 기자들이 막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그 말이 맞다면은 네. 취임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당선된다면 네. 내일이 네. 취임 첫날에 그 12시 땡 하는 것을 네. 광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제 혁명하신 분들과 같이 왔다는데요. 예, 네? 하는 소식이 거네요. 왔답니다. 소식이 예, 왔다고. 당사로 오라고. 그럼 맞네요. 맞네요. 예. 기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자 놈들이라고 한 거 사과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는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네. 보니까 여의도 현장에서 막 떡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그 긴 겨울을 키세스로 길바닥에서 정말 응원봉과 선결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저는 진짜 누구 하나 짱돌 하나 폭력 쓴 사람 없이 휴지 조각 하나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투표로 딱 법질서에 맞게 이렇게 종결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전 너무 오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당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저희도 여의도 문화공원 현장으로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 3년간 몰상식의 시대, 폭력의 시대를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상식이 흐르고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된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진짜 대한민국을 계속 좀 더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투표일을 기다린 적이 없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그 큰 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 내란으로 얼룩졌던 우리 역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데도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번 함께 만들어 나가시자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자,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오전 9시 시작을 해서 밤 11시고요. 저희가 아마 자정 넘어서까지 생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취재 편의점 개점 이후 가장 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 33시간 생방송을 했었군요. 예. 여하튼 기록적인 라이브 방송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장에서 라이브 할 때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다시 또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